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난 건 작년 설날이었어요. 요즘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저희 양가 역시 명절이면 여행이나 다녀오자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이용해 각각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어요. 하지만 설날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설날만큼은 반드시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시아버지 제삿날이었거든요. 가족들은 더는 제사도 지내지 말자고 하며 손을 뗐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라도 지내지 않으면 이 집안에 아버님의 존재가 영영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어머님과 아가씨가 설날 특선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차례상 물리기가 무섭게 새로 음식을 하기 바빴어요. 예, 대충 해라 대충.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시키지도 않은 짓에 그게 무슨 헛짓거리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부엌만 쳐다봐도 경기를 일으킨다는데 원. 엄마, 그냥 둬. 언니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아침상 물리기 무섭게 친정 가는 며느리가 판치는 세상에 엄마는 복받은 거지.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앉아 덕담이나 나눠야 할 썰에 제사 준비나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저놈의 제사 때문에 설에 어디 여행 한 번을 못 가고. 하여간 하필 또 오늘간 네 아버지나 그 아버지 붙들고 저러고 있는 며느리나 똑같아 아주. 제사상에 올릴 동태전을 새로 부치는데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은근슬쩍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설에는 반드시 아버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 의견에 함께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도요. 이제 와서 제사상이 무슨 소용이야. 이거 다 남은 사람 욕심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이런다고 아버지가 알아주셔? 그냥 남은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아버지가 더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1년에 겨우 하루야. 단 하루. 그 하루도 아버님 생각하고 기리는 것도 못해? 당신 정말 아들 맞아? 제가 답답해 한 소리 하면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이 입을 꾹 다물었죠.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자식들도 외면하는 시아버지 제사를 꼬박꼬박 챙기겠어요. 그건 다 아버님과 저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전 아버님 제사만큼은 죽을 때까지 제 손으로 책임지고 싶었어요.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무를 새로 하고 깨끗한 과일을 골라 닦는 일, 전혀 힘들지 않았죠.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남편도 아침 먹고 졸린다고 다시 기어 들어갔고 시동생과 동서는 아예 설에 오지도 않았어요. 시집 못 간 신우는 어머님 곁에 딱 붙어 앉아 제가 부친 점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요. 막 전을 마무리하고 치우던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리면서 동시에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도 비치지 않는데 자꾸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뭐야? 얘, 네가 좀 나가봐라. 느닷없이 불청객이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시어머니도 신우도 나서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급하게 손을 닦고 현관으로 다가갔죠. 누구세요? 현관에 바짝 붙어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을 더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만 커졌어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말씀을 해주셔야 문을 열죠. 뭐야, 아이, 누군데 그래? 그때 소란에 잠에서 깬 남편이 나왔고 저는 자연스레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대고 누구시냐 반복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화가 난 얼굴로 거칠게 잠긴 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깡마른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 저는 노숙자인 줄만 알았어요. 도끼 서린 눈으로 올려다보는 그분이 시아버님을 닮았다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누구, 어? 누군데 그래? 아니 누가 남의 집 대문을... 누구야? 다들 누군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는 연달아 불청객을 확인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인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자 그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뒤로 물러서더군요.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시어머니께서는 당장이라도 뒤로 넘어갈 것처럼 주저앉았어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채기도 전에 그 노인의 매서운 손바닥이 남편의 뺨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왜, 귀신이라도 본 것 같으냐? 네 애비 얼굴은 잊지 않은 모양이지? 아버지! 놀랍게도 작년 설 당일 불청객처럼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후 사망 신고까지 한 아버님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처음으로 양가 가족들 없이 조용한 명절을 보내면서 불현듯 딱 작년 이맘때쯤에 일이 떠올랐어요. 사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안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폭풍같이 지나간 한 해였어요. 아버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니 이제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사연을 전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시아버님과 굉장히 독특한 인연이 있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혹시 청서 고등학교 양원택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 나를 어떻게... 가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래, 분명 기억이 나는데... 네가 그... 은하 맞지? 맞아요, 선생님. 저 은하예요. 세상에, 주승씨 아버님이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다는 말씀 들었었는데 몰랐어요. 선생님이 주승씨 아버님이실 줄은.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주승이가 결혼한다는 애가 너라고? 아버님은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 정말 인기가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때 전 뒤늦게 온 사춘기와 집안 문제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웠던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외톨이가 된 적도 있었어요. 결국 자퇴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저를 붙들어준 게 선생님이셨죠. 은하야,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장? 인생 길게 보면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은 은하가 남은 1년 반의 고등학생으로서의 시간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우면 은하 너에게 그보다 더 좋은 공부가 어딨겠니? 선생님이 도와줄게. 함께 해보자. 그래도 정 안 되면 자퇴 이야기는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어때?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때 만일 선생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전 자퇴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방황하느라 제때 대학도 가지 못했을 테고 무너진 교우 관계도 되살리지 못했겠죠. 선생님은 제게 버티는 힘을 알려주신 분이셨어요.
집안 문제와 친구들 문제로 예민해진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죠. 오죽했으면 저희 엄마가 따로 학교를 찾아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을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안일로 어수선해서 제가 은하한테 신경을 못 썼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은하 인생을, 아니,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거예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스승으로서 인도했을 뿐이에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은하가 워낙 성품이 곱고 바른 아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잘 키우신 덕이지요. 아니요. 선생님이 은하 담임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어땠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요. 은하 오빠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버거워서. 아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 군입대했던 오빠한테 문제가 생겼었어요. 첫 휴가를 나온 후 저희한테도 내색하지 않고 미귀가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뒤늦게 군대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오빠는 극도의 우울증으로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할 만큼 상태가 몹시 안 좋았어요. 그 후로도 1년 가까이 입원이 필요했고 조기 전역까지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죠. 저한테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제 성격도 많이 바뀌고 자퇴 문제가 거론되자 부모님은 이중으로 충격받으셨었어요. 부모지만 두 자식에게 한꺼번에 생긴 그 일을 감당하시기엔 너무 버거웠을 테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 부모님이 하셔야 했을 어른의 역할을 선생님께서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도 연락을 종종 드렸었는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또 끊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7, 8년 전쯤에 엄마가 선생님께 보낸 굴비가 다시 반송돼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명절 때마다 선생님 댁에 선물을 보내드렸잖아요. 그 뒤로 연락도 안 되시고. 아, 미안하다. 그때 우리 집에도 일이 있어서 급하게 이사를 하는 바람에 미처 알리지 못했어. 네 연락도 오는 걸 알았지만 사정이 있었다. 전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학교까지 찾아갔었는데 이미 정근 갔다고 하시고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만나는 걸 보니 말이야. 엄마는 시아버지가 될 분이 고등학교 은사님이란 걸 알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다른 집도 아니고 선생님 댁이면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다며 결혼도 앞당기셨죠. 인연이 그렇게 되다 보니 괜히 남편이 제 운명의 상대 같고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댁으로 가며 느낀 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던 시아버지였지만 시댁에서 입지는 전혀 달랐어요. 내가 분명히 여기 물걸레질 좀 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한 거야? 어? 아유, 어제 분명히 했는데. 했는데 화분에 흙이 그대로 날려있는 것 좀 봐. 청소기로 밀고 걸레 빨아다가 물자국 없이 닦고 화분도 한번 닦으라고 했잖아. 아이, 글쎄 분명히 그렇게 했다니까. 했는데 이래? 했는데? 내 눈이 삐꾸라도 됐다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게 당신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야? 예, 은하 네가 한번 봐봐라. 이게 지금 청소가 된 꼴이니? 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식사부터 하세요. 그건 식사 후에 제가 다시 닦아 놓을게요. 식사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그러시면 좀. 아휴, 뭐 하나를 시키면 마음에 들게 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시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아버님 흉을 보고 잔소리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보기엔
딱히 아버님이 한 소리 들어야 할 일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화분들은 전부 어머님이 가꾸시던 화분이었고요. 본인이 물을 주다가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모든 게 다 아버님 탓이었어요. 아버님에 대해 몇 번 말한 것만 봐도 그 기저에 무시가 깔려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건 어머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승아, 이거 말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게 뭐가 이렇게 기능이 많은지. 뭐가요?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이거 전화랑 메시지, 이 카메라만 쓰셔도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걸 알아두면 쓸 데가 있지 싶은데. 참, 아버지는 알아도 쓸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두세요. 그리고 뭐 어차피 알려준다고 그거 다 기억이 나요? 나중에 또 물어볼 게 뻔하면서. 그래, 아빠. 어차피 필요 없는 건데 괜히 머리 아프게 머리 쓰지 마. 그냥 여기 유튜브 들어가서 그런 거나 봐. 재밌잖아. 아버님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시며 도움을 청할 때마다 남매는 한결같은 반응이었어요. 그건 무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아버지가 알아봤자 어차피 쓸 데도 없다. 그러니까 괜히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세대 차이가 나는데도 어린 학생들의 유행을 배워보려고 노력하신 분이었어요. 뭐든 배우고 같이 쓰며 어울리려고 하셨던 분인데 집에서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나서서 알려드렸죠.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민망해 하시면서도 고마워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싸운 일이 바로 아버님 문제였습니다. 여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그거 하나 알려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 아버지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인 줄 알아? 한 번 물어보고 3번, 4번. 그거 얼마나 짜증나는데. 아버님이 뭐 처음부터 그러셨겠어? 이제 나이도 드셨고 우리야 쉽게 쓰는 스마트폰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 다 써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마음도 몰라줘? 그럼 너가 해줘. 앞으로 오늘처럼 네가 다 해주면 되잖아. 내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님, 당신이나 아가씨나 그리고 가끔 오는 도련님까지 온 가족이 합심해서 아버님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 볼 때마다 난 얼마나 민망하고 불편한지 알아? 너한테나 존경받는 과거 은사님이시겠지만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도 아니야. 제가 몰아붙이자 남편은 불만스럽게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짜증스럽게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그 집에서 무시란 부시는 다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면서요. 나 중학교 막 입학했을 때 우리 반지하로 이사 갔었어. 아버지가 빚 보증을 섰거든. 한마디로 아주 쫄딱 망해서 거리로 나앉은 거나 다름없었다고. 뭐? 어쩌다가? 아버님이 보증을 서셨다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지. 아버지가 호영호재하던 고향 동생이 있었는데 사업가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 우리 집에도 몇 번이나 왔었고 용돈도 꽤 크게 주곤 하셨고 그래서 방심한 거지 뭐. 그랬구나.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로 그렇게 무시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직업도 있으시고 열심히 사셨잖아. 아버지 선생 월급으로 빚더미에 앉아 3남매 얼마나 여유 있게 키웠겠어. 우리 엄마 그전까지 사모님 소리 듣고 살다가 그 길로 밖에 나가서 오전 오후에 마트 캐셔로 일하고 저녁에는 불판 닦아 우리 키웠어. 그런데도 나 대학도 장학금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고 결국 장학금 떨어진 현승이는 대학도 못 갔고. 문득 그 시점을 계산해 보니 한창 반지하에서 살았을 시기에 제 담임 선생님으로 계셨더라고요.
남편은 그 시기에 아버님을 엄청나게 원망했다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힘든 시기에도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려 노력했다는 걸 알게 된 후 더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후로는 마냥 시댁 식구들 탓을 할 수도 없었어요. 듣자 하니 그때부터 어머님께서 악바리처럼 살아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로 아버님께서는 온 가족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일상이 되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너도 그냥 익숙해져. 여기 학교 아니고 우리 집이야. 존경받는 양원택 선생님 아니고 그냥 네 시아버지. 알았지? 나름 윤택한 삶을 살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온 가족이 고생했으니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실수를 보듬고 용서해주는 것 역시 가족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버님도 아버님 나름대로 노력도 하셨고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선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버님께서 은근히 무시당할 때마다 모른 척 가서 도와드리는 것 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십수년 전 학교 선생님으로 돌아간 듯이 제게 인자하게 웃어주셨죠.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가던 쯤이었어요. 혼자 시댁에 방문한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죠. 은하야, 잠깐만 이리 좀 와봐라. 주승이 엄마는 없지? 아까 마트에 가신다고 나가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말이야. 이거 좀 맡아주겠니? 그때 아버님께서 제게 내민 물건은 우체국 3호 상자만한 크기의 상자였어요. 양철로 되어 있었고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죠. 이게 뭔데요? 이게 뭔지는 나중에 알려주마. 대신 주승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좀 맡아다오.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고 생각보다 크기가 있고 묵직한 상자를 맡아달라고 하니 좀 찜찜했습니다. 가족 안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어서 남편을 속이는 것 같아 싫었고요. 그런데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맡아주면 내가 나중에 크게 보답하마. 내가 이걸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너한테 하기는 민망한 말이지만 너도 알지 않니?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애비 무시하는데 내가 그것들을 뭘 보고 이 귀한 걸 맡기겠니? 귀한 거예요? 아버님, 저 무서워요. 그러다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 손에 떠나는 이상 그 정도는 감수하고 있으니 단 절대로 주승이나 이 집 지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너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다.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너한테 문제될 것도 없어.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만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열지 말고 행여 내가 갑자기 죽게 되더라도 때가 될 때까지는 열지도 말아라.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딱 10년만 맡아다오. 그리고 내가 있으면 함께 여는 거고 없으면 너 혼자 열어봐라. 내가 없이 혼자 열거든 네 마음대로 처분해서 써도 좋다. 10년 뒤엔 제가 마음대로 처분해서 써도 좋다는 말에 금전적인 일이라는 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도 간곡히 부탁하시는 바람에 일단 받아서 차에 싣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상의해야 할 문제 같다는 생각에 망설여지더라고요. 제가 망설이는 게 보여 걱정이 됐는지 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당부하셨어요. 주승이 그건 절대 그 약속 안 지킬 거다. 나랑 한 약속은 그 녀석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은하야, 지금 이 집에서 믿을 사람이라고 너밖에 없어. 너라도 있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승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결국 저는 그 상자를 가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자를 남편 모르게 숨겨놓을 곳은 친정밖에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사정을 대충 설명드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그 상자를 보관해 주시겠다고 했죠. 특히 엄마는 마치 선생님께 받은 지난날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꽁꽁 숨겨놓을 테니까. 엄마는 겁도 안 나? 난 솔직히 좀 찝찝해. 그렇게까지 숨겨야 할 물건이 어딨나 싶어서. 행여 그게 문제 있는 물건이라도 엄마는 상관없어. 그때 네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지금의 네가 있겠니? 네 오빠도 모자라 너까지 엇나가서 자리 못 잡고 살았으면 아주 평생 내 천추의 한이 됐을 거야. 엄마는 네 시아버지가 맡긴 물건이 폭탄이든 뭐든 다 책임질 수 있어. 아버님께도 살짝 그 사실을 알려드리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로부터 딱 한 달 뒤 맞이한 설 당일 아버님께서 실종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지독한 입덧이 시작되어 설 당일에는 시댁에 못 갔어요. 전부치는 기름 냄새하며 각종 양념 냄새 때문에 괴로울 거라고 다들 집에서 쉬라고 했죠. 그래서 명절 전날 아주 잠깐 들러서 인사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심쯤 올 거라던 남편이 저녁까지 연락도 없이 오지도 않더라고요.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온 남편의 안색을 보고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이. 일이 생겼어. 아버지 때문에. 아버님? 아버님이 왜? 아무래도 아버지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른 아침에 나가셔서 종일 이 시간까지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셨어. 아버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 경찰에 신고는 했어? 아직 24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나가 저녁까지 안 돌아오는 건 가출로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버님은... 가만, 아버님께 연락은 해봤지? 느닷없이 아버님 소식에 심장이 불안하게 뛰더라고요. 급하게 휴대전화를 찾아 아버님께 전화했지만 무의미한 신호음만 길어질 뿐이었어요. 친구를 만나 노는 것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외출이라고 해봐야 집 근처 공원에 산책 정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외출 시간이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았고요. 이른 아침 나가신다는 것도 근처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셨던 것 같은데 종일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셨다고 하니 자연히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해봤어. 지금까지 수백 통은 했을 거야. 아니, 아버님이 그렇게 종일 가실 곳이 어디 있다고. 가만,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야? 순간 전날 시댁에서 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시 시댁에 들러 인사하러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세뱃돈이라며 제게만 따로 봉투를 주셨죠. 그건 아버님께서 결혼 후 제게 처음으로 주신 용돈이었어요. 용돈 한 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걸 아니 놀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봉투가 어머님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은하야, 입덧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어쩌냐. 나아지거든. 먹고 싶은 건 눈치 보지 말고 다 사 먹어. 건강 잘 챙겨서 건강한 손주 낳아다오. 잠깐, 그게 뭐야? 웬 봉투? 어머님께서는 날이 선 목소리로 제 손에 있던 봉투를 낚아채셨습니다. 봉투 안에 든 액수를 확인하시더니 시뻘개진 얼굴로 아버님께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지금 이 와중에
며느리 챙길 돈은 있다 이거지? 명절이라고 10,000원짜리 한 장 안 꺼내놓은 양반이 이게 얼마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거나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보잘것없는 양반.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평생 옆에 끼고 살아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며느리 있는 데서 추태 부리지 마라. 기분 좋게 며느리 용돈 주는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래도 제자의 며느리 앞이라고 체면은 차리고 싶은가 보지? 납작 엎드려 살아도 모자랄 판에 슬슬 할 말도 하시고 여유가 생기셨나 봐.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나한테 당신 돈이 어딨어? 나한테 있는 그 무엇도 이제 당신 건 없어. 나도 이제 내 거, 내 사람들 챙겨 살 거라고. 내 사람? 지금 당신 내 사람들이라고 했어? 기가 막혀서 진짜. 당신이 홀라당 날려먹은 재산 찾아다 준 게 누군데? 당신이 나 몰라라 하는 동안 당신 자식들 먹여 살린 게 누군데? 뭐? 나 몰라라? 지금 나 몰라라고 했어? 아버지, 엄마 서운해할 만해요. 이 와중에 은하만 챙기는 거 솔직히 자식 입장에서도 좀 그래요. 냅둬. 아버지가 자기 생각만 한 게 뭐 처음이야? 늘 이런 식이지 늘. 왜들 그래요? 그만들 하세요. 아버님께서 저 임신했다고 이래저래 생각해 주신 건데 다들 그러시니까 제가 너무 불편해요. 언니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돈 준 사람이 문제지 받은 사람이 문제인가? 아, 나도 아빠 같은 시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남의 자식이나 챙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나서서 아버님을 매도하더라고요. 가족들의 불평이 늘어지자 아버님은 더는 대꾸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어머님은 그 뒤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내지르셨고요. 그 문제에 제가 끼어있는 것만 같아서 얼마나 가시방석이었는지요. 결국 남편을 재촉해 시댁을 나온 거예요. 남편에게 다들 편먹고 아버님만 몰아세우는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버님 문제에 있어선 항상 강경한 태도를 보인 남편인지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벼운 싸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랑 싸운다고 가출하실 분이야. 일단 경찰 말대로 기다려보기로 했어. 내일까지 안 들어오시면 내일은 가출 신고가 될 거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잠깐만, 혹시... 그때 불현듯 한 달여 전쯤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대뜸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맡긴 거 하며 갑자기 본인이 죽었을 때의 이야기까지 상정하셨던 그 일이요. 그런데 그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상자의 정체도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갈등하긴 했지만 아버님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편에겐 비밀로 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냥 잡아뗐죠. 왜? 아무것도 아니야. 대체 뭐라고 다니시는 건지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도 안 나나? 남편의 얼굴은 수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보다는 원망이 더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역시 자식은 자식이구나 싶었어요. 평소엔 아버님이 나가시든지 말든지 식사하시든지 말든지 별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방법이 없으니 아버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버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심해지는 입덧으로 집안에 갇혀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경찰선이 시댁이니 바쁘게 오가며 늦은 밤이 되어서야 들어왔고요. 뭐래? 연락 없으셨대? 없어.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치솟았는지 경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더라.
이상해.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단서도 못 찾아? 아파트에 협조는 좀 구해봤어? 지상에 주차된 차 블랙박스만 봐도 단서가 나올 거 아니야. 했어. 나가시는 거 찍힌 영상을 보긴 했는데 단설할 것도 없고, 경찰들 태도도 좀 미온적이라 결국 우리가 나서서 주변 건물들 양해 구해서 CCTV도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엔 회사 일로 한계가 있지. 아가씨는? 아가씨는 아직 일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 많잖아. 찾아본 거 뭐 없었대? 미정이 그건 울기 바쁘지. 모르겠다.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거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답답하게 기다리란 말뿐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체념하고 포기에 이른 가족들이 손을 놓자 아버님은 이 세상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이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1년도 안 돼서 포기가 되나요? 입덧이 잦아들고 만삭이 되어 무거운 몸으로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은하 왔니? 네, 어머니, 뭐하고 계셨어요? TV에 웃긴 게 나와가지고. 어머, 저것 좀 봐. 쟤는 어쩜 나올 때마다 저렇게 웃기니? 언니 왔어요? 그건 뭐예요? 어머니 간식 좀 드시라고 집 근처에서 만두 좀 사왔어요. 아가씨는 내일하고 왔나 봐요. 네, 오랜만에 기분 전환. 엄마, 언니가 만두 사왔어. 점심은 그냥 만두로 때우면 되겠다. 그래. 어머머? 아버님이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수개월. 누가 보면 그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알았을 거예요. 물론 언제까지고 눈물로 날밤을 지새우며 침울하게 지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버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게 기이하더라고요. 만약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저는 웃긴 예능을 보고도 그렇게 웃지 못할 것 같고 빈 손톱을 화려한 색으로 메꿀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 돌아가신 후였다면 그런 생각까진 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실종이라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데도 가족들은 이미 아버님을 완전히 지우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나사 하나가 빠져도 잘만 돌아가는 기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다들 좀 너무한 것 같아.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돌아가신 사람처럼 굴잖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이상하다고 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론이 나오더라. 무슨 결론? 왜 흔적도 나오지 않겠어? 결국 아버지가 작정하고 사라졌으니까 그렇겠지. 아버님께서 왜?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아버지 실종되기 얼마 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되셨대. 뭐?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엄마랑 돈 문제로 좀 싸우셨던 것 같아. 당신도 여러 번 들어서 알잖아. 엄마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해준 거 미안하니 자식들한테도 좀 나누자고. 근데 아버지가 그걸 거절했었나 봐. 아버님이?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야. 그냥 아버지가 새 인생 살러 떠나신 거야. 그 10수억의 처자식 버리고 본인 인생 살러 가신 거라고. 말도 안 돼. 아버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 은하야, 세상에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들은 되게 돈이 없어 착해 보이는 걸지도 몰라. 그만한 돈이 들어왔는데 욕심이 안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하지. 난 오히려 어떤 면에선 아버지답지 않게 인간다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도 잊어. 우리도 그냥 아버지 잊고 살기로 했어. 남편은 이미 체념한 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순간 잠시 잊고 지냈던 친정에다 맡겨둔 상자도 생각났고요. 로또 1등이라면 아버님께서 맡긴 그 상자에 돈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거든 처분에 써도 좋다는 말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돈이라도 있었으면 새로운 인생 찾아 떠났다는 말에 힘이 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 맡긴 상자가 정말로 돈이라면 아버님은 돈도 없이 사라진 거잖아요. 어머님이 아버님 사망신고를 했다고 한 후부터 저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아버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 태어난 첫째와 이듬해 태어난 둘째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아이들에게 아버님 이야기를 해줄 때면 어디선가 아버님이 저희 아이들을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10년을 기다리다 보니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게 된 모양이에요. 느닷없이 나타난 아버님의 등장에 까무러칠 뻔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여기까지 어떻게... 왜? 내가 영영 갇혀 있어줘야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받아 챙길 텐데 싶어 아찔하냐? 나가세요. 일단 나가서. 나가긴 어딜 나가. 여기가 내 집인데 나가려거든 너희들이 나가야지. 아버님은 분명한데 살이 쏙 빠진 외형하며 목소리나 말투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막무가내로 아버님을 거칠게 몰아세우려던 때였어요. 갑자기 열린 현관문 뒤로 낯선 남자들이 우르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수갑을 꺼내 남편의 손목을 잡았죠. 양주승 씨, 양미정 씨, 그리고 거기 김춘래 씨 맞으시죠? 네? 양주승 씨, 양미정 씨, 그리고 김춘래 씨를 감금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제가 왜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다 엄마랑 오빠가 한 일인데 제가 왜 가요? 내가 왜? 다 이 양반이 잘못한 건데 내가 대체 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보, 체포라니. 감금? 사기? 저기요 형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감금하고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약 10여 년간 부친의 의사에 반해 불법 감금시설에 수용하고 그 사이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입니다. 저기요, 공권력을 이렇게 함부로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사기라니요, 감금이라니요. 지금 한쪽 말만 믿고 이래도 됩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가서 하세요.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사들이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를 차례로 체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그 와중에 아이들을 일찍 친정에 보내서 다행이란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 꼴을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보였을 거로 생각하니 아찔해서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실종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시댁 식구들이 벌인 짓이었죠. 그 세 사람은 일이 발각되면 도주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어머님과 달리 아버님은 수모에는 더 늙은 듯 보였어요. 아버님께선 제가 그동안 당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걸 아시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어렵게 꺼낸 지난날의 이야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정말 주승 씨가 아버님을 불법 시설에 감금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 시설에 갇혀 계셨던 거고요? 그래, 그랬지. 말도 안 돼요. 처음 아버님 실종됐다고 했을 때 주승 씨가 밤낮 없이 아버님 찾으러 다녔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주변 CCTV도 보러 다니고. 진짜 그랬으면 치밀한 놈일 테지만 그게 다 거짓이면 그놈이 너도 기만했나 보구나.
나를 거기로 보낸 게 양주 쓴 그놈이니까. 그럼 지금까지 주승 씨가 다 연기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주승이 그놈뿐이냐? 현승이, 미정이, 그리고 네 시어머니까지 다 한 톤 속이다. 왜요? 대체 왜 그러신 건데요? 대체 뭐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짓을 해요? 다 돈 때문이지 뭐. 시아버님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씁쓸하고 허탈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그 로또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버님은 평소 로또를 사시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고향에서 친구분이 올라오셨는데 밥 한 끼 대접할 돈이 없었대요. 평소 용돈이랄 것도 없었고 필요할 때마다 어머님께 1, 2만 원씩 손을 벌리고 있던 상황이라서요. 그날 어머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10만 원만 달랬는데 그렇게 면박을 주더랍니다.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와 친구에게는 사정이 있어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신세가 너무 처량해 서러운 와중에 로또 판매점이 보인 거예요. 주머니에 딱 10,000원짜리 한 장 있는 걸로 로또를 샀는데 무슨 신의 장난인지 그게 1등에 당첨된 겁니다. 그런데 수령 후 영수증을 처리하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어머님께 들킨 거예요. 당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남의 주머니를 함부로 뒤지고 그래? 와, 이 양반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15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로또 당첨금 혼자 꿀꺽하려고 그걸 숨긴단 말이야? 숨기긴 뭘 숨겨? 내 돈이니까 내 주머니에 넣어둔 거지. 뭐 당신은 내 월급 가져가서 얼마 받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 했어? 기가 막혔어 진짜. 내놔. 통장 내놔 봐. 싫어. 뭐 싫어?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당장 내놓으라고. 당신이 뭔데 내놓으라 마나야. 내 돈이야, 내 돈. 내 월급, 내 퇴직금, 내 연금 다 당신 주머니로 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탐내겠다는 거야? 나만 쫓아고 그래? 그 돈이면 애들한테 돈 떼주고 며느리한테 생색내고 살 수 있어. 나도 할 만큼 했어. 빚보증 서서 날린 거 아주 평생에 걸쳐 지긋지긋하게 다 갚아냈다고. 그뿐이야. 당신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8년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 자기 죽으면 집 팔고 땅 팔어 당신 다 가져라 그랬잖아. 그게 뭐 어머님이 나한테 미안해서 주신 건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평생에 빚보증 선 아들 때문에 며느리 눈치 보고 사시면서 손주들도 제대로 못 보시면서 그게 그렇게 한이 되셔서 가진 돈도 없으시면서 자식들한테 한 푼을 못 남기고 당신한테 남겼어. 장남 기 좀 펴고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남긴 재산 당신이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갖다 팔았잖아. 내 동생들 당신 눈치 보느라고 자식 분유값도 없이 허덕허덕하면서도 한 푼 달라는 소리 못했다고. 그러게 당신이 빚보증을 서지 말았어야지. 이게 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야. 그렇게라도 받아서 챙겨야지. 그래야 나도 내 새끼들 챙기고 살지.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다 갖다 바치고 살았잖아. 이 돈은 건드리지 마. 나 이거 내 동생들한테 쓸 거야. 당신한테 그리고 애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나도 할 만큼 했어. 뭐? 그 돈 서방님이랑 아가씨한테 쓰기만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혼하고 싶으면 하든지. 이제 아쉬울 거 없다 이거지? 더는 할 말 없어. 이 돈은 10원 한 장도 못 줘. 절대 못 줘. 그때 아버님은 진심으로 단 한 푼도 어머니나 자식들 손에 돈을 쥐어줄 생각이 없었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위해 평생 형수이자 올케 언니의 눈치를 보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안 그 사실이 결국 자식들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작은 아버지랑 고모들 도와드려요. 그리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누가 나 몰라라 하래요? 근데 저희가 있잖아요. 앞으로 아버지 손자도 태어날 거고 현승이도 내년에 결혼 생각한다는데 진짜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저 지금 회사 다니는 거 아주 고역이에요. 내가 왜 고졸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집안 쫄딱 망해먹는 바람에 좋아하던 유도 국가대표 꿈도 버리고 살았어요.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아빠, 나 진짜 좀 도와줘. 취업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앞으로 나 어떻게 살라고. 그렇다고 얼굴을 예쁘게 낳아준 것도 아니면서 나 성형 조금만 하고 카페 하나 차리면 금방 시집 갈 수 있다니까. 삼남매가 몰려들어 트리오로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랍니다. 평생의 삼남매가 아버님을 찾아온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와도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학교가 그렇게 좋았답니다. 별것도 아닌 본인을 위해 웃어주는 학생들과 인사해주는 그 관심이 너무 고파서요. 무려 20년을 넘게 그 괄시를 받으며 살다 돈이 생기니 없는 마음까지 쥐어짜는 모습을 보니 괴로우셨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신다고 한 거예요. 일단 애들을 보내놓고 다음날 가서 전부 금으로 바꿨다. 그 편이 내 형제들하고 나누기도 쉽고 애들한테 안 뺏기지 싶어서. 금? 헉, 설마 그럼 그때 아버님이 제게 맡기신 게 그래, 아직도 안 열어본 거야? 잊고 살았어요. 저는 그걸 열어볼 생각도 못했는데. 고맙다, 은하야. 너라면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불법 감금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보겠다고 해놓고 나오는 게 없으니 지들도 열받은 거지. 내가 그 돈 전부 형제들 나누고 기부해버렸다고 했다. 그랬더니 주승이 그놈이 그러더구나. 이제부터 저한테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 당일에 느닷없이 웬 놈들한테 잡혀가서 들어가게 된 거야. 아주 상 깊은 곳에 있는 폐건물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나랑 별다를 거 없는 신세인 사람들이랑 모여 살았지. 내가 제대로 신고했으니 지금쯤 거기도 난리가 났겠지. 말도 안 돼요. 주승 씨가 그런 짓을 했다니. 지금까지 다들 감쪽같이 모두를 속이고 말도 안 돼요. 저는 충격에 휩싸여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세상에 아무리 돈에 욕심이 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감금하나요? 넷 중 하나가 그 마음을 먹었대도 나머지가 안 된다고 해야지 어떻게 네 사람이 합심해서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해요. 알고 보니 아버님 형제분들은 진짜로 로또 당첨금으로 새 인생을 살러 떠난 줄 알았답니다. 본인들이 받은 게 있으니 그냥 끝까지 모른 척 한 거였어요. 실은 처자식에 의해 불법 감금됐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첫째 고모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신 걸 알고 아버님도 사무치게 우시고요. 불법 시설에서 방치되다시피 10년을 감시 아래 살다 그곳에서 알게 된 양심 있는 관리인 덕분에 천운으로 빠져나와 신고하는 데 성공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신우는 전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어요. 시동생은 범죄 공모 사실만 알았을 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풀려났고요. 제가 남편 면회를 간 건 재판을 얼마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건넨 이혼 서류를 보더니 생각보다 덤덤하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항상 그랬지.
내 말보다 아버지 말을 더 믿고 따랐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봐. 아버님이 실종됐다고 거짓말한 거, 사망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사망 신고했다고 한 거, 아버님을 푼돈을 들여서 불법 시설에 감금한 거,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어디 떳떳하게 얘기해봐. 내가 왜 그랬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 뭐? 그게 뭐 나 때문이다? 애들 때문이다? 개소리 집어치워. 아버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 아버님이 자기 실수 나 몰라라 하셨어? 아버님 평생에 걸쳐 사죄하신 거야. 평생 월급 통장 한 번 안 보고 용돈 없이 사회생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막말로 지금 당신이 한 짓 내가 눈 감아준다고 치자. 당신은 아버님처럼 살 수 있어? 평생을. 저 자식 눈치 보면서 아버지 대접도 못 받고 살 수 있냐고. 당신이 그렇게 살아본 거 아니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마. 나는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야. 당신 자식들이 당신 같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당신은 그 기분 잘 알겠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 지금 아버님이랑 걸린 소송도 벅찰 텐데 이혼 소송까지 하고 싶어? 양육권도 다 포기해. 애들 보여줄 생각 없어. 동의 안 하면 나 소송할 거야. 야, 조은아.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살았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는다. 아무리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라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하니? 세상에 어떻게 그 돈 몇 푼에 자기 부모를... 저는 끝내 말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받아냈고 다행히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맡긴 상자는 아버님께서 원하실 때 돌려드렸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고 열쇠는 화장실 천장 환풍구 근처에 있었어요. 이사라도 가면 어쩔 뻔했냐고 했지만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설마 하니 감금까지 당할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고맙다.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지. 주승이 그게 어떻게 너 같은 처를 데리고 왔는지 몰라.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헉, 아버님! 그땐 내 형제들한테 주고 남은 것들이야. 난 이제 이렇게까지 많은 거 필요 없다. 그동안 보관료라고 생각해다오. 사돈도 챙겨드리고. 아버님이 제게 건넨 건 1kg짜리 골드바 10개였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금 시세가 말도 안 되게 올라 말도 안 되게 큰 돈이었죠. 아니요, 아버님. 전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제게 아닌데 어떻게 제가 받아요. 게다가 전 주승 씨랑 이혼도 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말했잖냐, 보관료라고. 너 아니었으면 이미 네 시어머니나 자식들이 멋대로 써버렸을 돈이야. 단 조건이 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앞으로도 주승이나 네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선 안 돼. 그건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는 거 알지? 어디든 앞으로 절대 찾지 못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네 명의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하나만 해다오. 나중에 내가 죽어도 상속될 수 없게 말이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20년을 넘게 죄인으로 살고 10년 감금하다 나왔으면 됐지. 이 나라 살인자들도 어딘가라면 20년은 안 넘긴다는데 나는 할 만큼 했다. 너도 알잖니? 결국 전 아버님이 건넨 재산을 대신 정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마련해드리고 매달 생활비를 넣어드리기로 했어요. 세금 문제도 전부 제가 책임지고요. 거기다 아버님 변호사 소송 비용까지 해결해서 그 세 사람은 확실한 벌을 받게 했습니다. 감금의 사기, 횡령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졌죠. 이혼 소송에 민사 소송까지 더해 집을 팔아도 몇 푼 남지 않을 만큼 탈탈 털어주었죠. 어머님이 법정에서 울면서 호소하시더군요.
나는요, 판사님. 그저 내 자식들 위해서 그런 겁니다. 평생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첨금을 홀라당 혼자 먹겠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양원택 씨가 평생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거야. 교직 생활을 하면서 번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연금까지 빠짐없이 김춘래 씨 통장으로 이체됐는데요. 사용 내역도 보면 양원택 씨가 쓴 돈은 1년에 고작 54만 원이네요. 과거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히.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양원택 씨도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지요. 김춘래 씨도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머니가 되어서 아들 양주승 씨까지 실형을 살게 했으니 결과적으로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징역 5년, 신우는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시동생과 달리 신우는 아버님의 감금 사실을 알면서도 연금을 사적으로 함께 썼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아버님이 벌인 1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그 후 저는 친정 부모님과 오랜 상의 끝에 캐나다행을 택했습니다.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가장 멀리 달아나기로 한 거였어요. 아버님께서는 전국으로 낚시 여행을 다니시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오랜 친구에게 술 한잔 사주는 걸 낙으로 삼으면서요. 아이들과 함께 영상통화를 자주 하는데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제게 평생의 은인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아버님이 제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 아버님이 주신 재산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여유 있는 삶도 어려웠겠죠.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제가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아이들 마음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남편과 비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당하게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무너지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의 고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이제는 웃으면서 아이들 성장 지켜보는 날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저 잘해낼 수 있겠죠? 힘내서 살아가라고 한마디만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